안녕하십니까. 두병학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을 대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과목인 상담 이론에 있어서의 또 네 번째 시간 4차시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3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30페이지 제 4절에 보면 인간중심 또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 프로이트를 출발점으로 하는 상담 이론들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적 동덕 상담 이론이라든가 또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오 프로이드한들의 어떤 이론들, 에릭슨이라든가 또는 안나 프로이트 또는 호나이 이런 이론도 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또 알프레드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 또 나아가서 실존주의 상담 이론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상담 이론으로서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이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어떤 학자로서 거론이 되는 바로 인간중심 상담 이론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만, 사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를 사실은 칼 로저스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원어로 보면 칼 로저스는 자아접근적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아접근적 이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칼 로저스는 본인이 인간 중심이다, 내담자 중심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본인 스스로는 이제 자아접근이라고 해서 에고 어프로치 시얼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로 자신의 이론을 먼저 설파를 했고요. 그 뒤에 이러한 그 로저스의 이론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또 다음에 또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윌리엄슨의 어떤 그 지시적 상담 또는 상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칼 로저스의 자아접근적 이론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 내지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은 대부분 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이게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 칼 로저스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예를 들면 프로이트의 이론과 같이 인간을 결정론적이며 또 인간을 어떤 생물학적 존재이며 자아 실현적 경향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파악한 반면에, 바로 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매우 중요한 어떤 발상의 전환을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입니다. 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로저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실현 경향성이라고 해서 인간이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변적인 요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현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그런 것을 각성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수용해주고 공감해줌으로 해서 내담자 내심에 숨어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발현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것, 또 인간은 또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칼 로저스를 대표로 하는 인간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2페이지 인간 본성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로저스는 인간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인간의 어떤 본성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인간은 신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하고 탁월한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고 지시받아야 되고 동기화되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담자 중심의 이론 내지는 프로이트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에 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밑에서 7번째, 8번째 되겠네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독립적이며 수용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선한 존재, 인간을 선한 존재 이렇게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철학적 과정은 이 인간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개인은 가치를 지닌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존재에 있다. 그러니까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성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한 주관적 생활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알프레드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개개인의 현상의 장, 그 사람이 겪었던 독특한 주관적 경험의 장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내담자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칼 로저스도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게 되면 5번, 6번, 7번 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7번에 보면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담의 목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뭐 가르친다거나 뭐 훈육을 한다거나 뭔가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 통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일치성을 찾아나가는, 그러니까 자아 접근적이니까 자아에 접근하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그래서 보통 이게 로저스의 이론의 상담의 결과 내지 목표를 뭐라 하냐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아접근적 인간 또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재정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목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제가 칼 로저스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설명하면서 인간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냐면, 칼 로저스의 상담 이론은 인간관 자체가 하나의 어떤 모든 기법의 시작이며 상담의 과정의 시작이며 상담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 보게 되면 또 유기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유기체 또는 뭐 개체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체와 개체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학적인 장, 바로 이제 제가 설명했듯이 개인의 어떤 독특한 경험의 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아가 있습니다. 특히 자아, 여러분들 이 로저스의 이론 중에서는 세 가지 자아가 나오는데, 이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참고란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울 자아라고 그래서 쿨리라고 하는 분이 뭐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거울 자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인이 보는 자아라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아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타인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런 의미에서 거울 속의 자아 또는 타인이 보는 자아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상적 자아가 있죠. 미래지향적 같은 이상적 자아, 가장 자기가 꿈꾸고 또 남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상상 속의 자아,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이상적 자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자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느끼는 자아이기도 하고, 늘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각성하는 자아를 우리가 현실적 자아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러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불일치 때문에 접근하지 못해서 늘 불안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접근적이라는 말은 자아가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어떤 접근성을 도와준다, 그런 상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 실현 경향성,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간은 자아 실현 경향성,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상담의 목표입니다. 사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상담의 기법도 딱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상담의 목표도 사실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했던 자아 접근된 인간으로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또 살아가는 자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세 번째 상담의 기저에 깔려 있는 목표는 개인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하고 이러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자체의 제목을 까먹어도, 상담 이론의 제목을 까먹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될 만큼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하시기 바랍니다. 로저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는 진실성 또는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솔직성이 있어야 되고,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상담자 자세도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수용, 그러니까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가 하는 말에서 비판적으로 받지 말고 일단은 다 들어주는, 그러니까 수용의 태도가 중요하고, 또 공감, 또 심파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야말로 정확한 공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염화미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진술 내용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내담자가 그렇게밖에 행동하거나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같은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를 바라다 보려고 하는 상담자의 자세가 바로 이 인간중심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아래쪽에 5번 인간중심 상담의 주요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인간중심 상담의 이런 기법이라고 없습니다. 로저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은 상담자 그 자체다. 상담자가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따로 뭐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어떤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꼭 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공감하는 능력, 수용해주는 넉넉함, 그죠? 일치성과 일치성과 어떤 진실성을 보여주는 상담자의 솔직성,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게슈탈트 상담이론. 자, 우리가 뭐 형태주의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뭐 게슈탈트라고 하는 자체가 독일어로 뭐 덩어리 지는, 형태화되는, 뭐 콘크리팅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게슈탈트라는 용어를 또 굳이 꼭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고쳐서 형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조금 이렇게 형태라는 말과 독일어에서 말하는 게슈탈트의 의미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쩌면은 그냥 게슈탈트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전달이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전달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게슈탈트 이론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프리츠 펄이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 게슈탈트 상담 이론은 또 그 배경이 되는 것이 게슈탈트 철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학습 이론에서도 많이 배우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실존주의 상담 이론도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이 이 게슈탈트 상담 이론도 게슈탈트 철학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게슈탈트 철학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35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보면 제가 조금 진한 글씨 색깔을 집어넣어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이론 중에서 게슈탈트 상담에 도입한 관점들이 있다. 그래서 게슈탈트 철학,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체는 아까 말했죠. 인간중 상담에서 개체를 보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장을, 우리가 어떤 느껴야 될 걸, 자각해야 될 거, 우리가 인식해야 될 어떤 현상 또는 공간, 문제, 행동, 이런 걸 다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은 필드를 얘기하죠. 장을 정경과 배경과 이렇게 구분해서 구조화시켜서 지각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래야만 잘 지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드, 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힘 미치는 영역이죠. 우리가 뭐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어릴 때 왜 종이 위에 그 쇠가루 같은 거 쫙 뿌려놓고 자석을 이렇게 하면 그 자석의 힘이, 자력이 미치는 영역,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기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영역, 행동, 상황 그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인간들은 그냥 전장 앞에 보이는 전경과 배경을 딱 구분해 가지고 구조론적으로 봤을 때 더 잘 자각을 한다. 이러한 원리를 상담 이론에 도입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개체는, 인간은 장을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의미 있는 전체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보는 것보다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또 4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개체는 미해결 상황, 나중에 보겠습니다. 미해결 과제라고 해서 unfinished business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런 미해결된 상황을 완결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체의 행동은
개체가 처한 상황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해한다.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조금 전에 우리 이런 거 볼까요? 4번에 보면 개체는 미해결된 상황에서 완결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하나 그려볼게요. 완결되어서 보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봐요.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도형 모양이죠.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게 도형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학생님, 이건 원이고, 이건 네모고, 이건 세모다. 이렇게 대부분 다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엉터리 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원이 맞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약간 사이를 떼었죠, 그죠? 이만큼 안 붙어 있어요. 네모도 마찬가지로 여기만큼은 떨어져 있고 삼각형도 이만큼 떨어뜨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원이고 뭐 이건 네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가지는 문제들도 보면 사실은 이게 네모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긴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네모로 보이니까 이건 네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네모가 아니고 꺾인 그냥 선분이죠. 선에 불과합니다. 그냥 꺾어진 것 뿐이죠. 이건 아무런 도형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선인데 선 자체가 꺾인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결된 모습으로 그냥 파악을 해버린다는 거죠. 좀 더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게스탈트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이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인간이 완결된 것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도 설명이 되고 똑바로도 설명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완결된 것으로 봐서 더 문제를 잘 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낱낱이 쪼개서 봐서 더 문제를 잘 볼 수 있는데, 게스탈트의 입장은 전체로 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전체를 전경과 배경까지 구분해서 본다면 더 문제를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적 문제도 그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요 인간관입니다. 역시 이제 게슈탈트의 이론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알프레드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인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아주 통합된 어떤 인간으로 볼 뿐만 아니라 충분히 자기 성장과 변화의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보면서 매우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게슈탈트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36페이지 보게 되면 게슈탈트라고 하는 독일의 용어가 나옵니다. 게슈탈트는 원래 전체 또는 형상 또는 형태, 모습 이런 등의 뜻을 지닌 독일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개체는 대상을 지각할 때 그것을 산만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파악을 하고 이 전체를 게슈탈트 만들어서 지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경과 배경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전경과 배경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뒤에 앞에는 전경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배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무슨 이걸 또 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뒤에 거가 또 후장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왜 전경 또는 배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전경과 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아주 복잡 미묘한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앞부분 전경과 배경으로 딱 구분돼서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이 전경의 문제이고 어떤 것이 배경의 문제이면서 전경이 보이는데 이 전경 뒤에 숨어있는 배경이 서로 관련돼 있다면 우리는 전경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배경까지도 봐줘야 그 문제에 대한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해결 과제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36페이지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라고 제가 용어를 썼는데요. 바로 이제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미해결 과제는 어떤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감정의 찌꺼기 풀지 못한 것, 우리식으로 하면 한 같은 거죠. 한. 영어로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한이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리도 썰이가 내린다, 뭐 이런 말 할 때 그 한인데, 이 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풀지 못한, 그죠? 풀지 못한 원한 또는 하여튼 욕구, 이런 거 있죠. 욕구 또는 어떤 뭐 바람이죠. 바람, 이런 것들일 겁니다. 또는 감정의 어떤 내용, 풀지 못한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이 한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해결되지 못한 하나의 감정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피니시드 비즈니스인데, 바로 이러한 풀지 못한 게슈탈트들이 전경과 배경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경을 자각하기에 필요한 배경을 못 보게 하고, 배경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자각을 못하게끔 또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경과 배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상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게 되면 Now and Here,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기도 하고 개념으로서 그 게슈탈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Now and Here 얘기하면서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왜 지금 걱정하나 이거죠. 지금 여기서 걱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게슈탈트법에서 불안은 현재와 과거 사이에 있는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어떤 갭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예기불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으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 미래에 어떠한 내용으로 나를 괴롭힐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바로 예기불안이죠. 이러한 것들이 게슈탈트에서 말하는 불안의 요체다, 불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37페이지 보게 되면 신경증의 청이 있습니다. 이 5개 청,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1번부터 가짜의 청, 공포의 청, 공경의 청, 내적 파열, 외적 파열이라고 하는 5개의 양파 껍질 같은 것들이 신경증의 청을 이루고 있다. 이 5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촉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자각을 하려면 일단 어떤 접촉과 경계선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접촉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게슈탈트에서의 접촉은 어떤 문제를 알아내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미해결 과제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기법이 바로 접촉인데, 이 접촉하는 과정에 우리는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 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5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여러 번 나오니까 꼭 챙깁시다. 주입, 뭐 인트로젝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책에는 내사라고도 합니다. 그 내사 보통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버립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얘기를 그냥 무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킴으로써 자신의 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게 막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며느리의 한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투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것으로 지각을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자기의 욕구나 감정을 타인을 통해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찾지 못하는 융합이 있습니다. 융합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뜻을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나 어떤 열등감 또는 뭐 우울감 없이 평등성을 또는 어떤 균형 잡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 융합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은 결국에는 타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에 의존해버리고 자기의 주관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융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접촉에 있어서의 하나의 저항적 요소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혹은 타인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타인이 안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참 이것이 처음에는 뭐 의식적으로 위안을 하는 거죠. 남이 자기를 위안해주기 싶은데 남이 자기를 위안 안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위안합니다. 뭐 이 정도 됐어. 아이고 뭐 어떡할 거야. 뭐 나 방법이 없잖아.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에 하나의 습관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때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문제를 봐야 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각하지 못하고 그냥 남 탓 또는 자기 탓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편향입니다. 편향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버려서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흥분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흥분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으니까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 같은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냐 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행태주의 상담 이론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또 규칙이 또 참고로 제가 밑에 달아놨는데, 여기 보면 그 펄이 얘기한 6가지의 일반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TA 이론, 교류 분석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빌어서 게스탈트 상담 이론에 있어서의 상담 목표라든가 주요한 기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TA 이론부터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